저희가 1주 1표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룩하지 못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힘센 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사유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침탈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경찰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1조 원이나 2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지분율의 증대인데 그거를 한쪽의 회사의 주가는 누르고 한쪽 회사의 주식은 인위적으로 띄워서 합병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율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늘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소송당하죠. 아마 그 지배주주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동원된 찬성한 경영진들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을 수 있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그 회사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를 해했기 때문에.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참 한국 다이내믹 코리아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계엄이라는 상황과 또 그것을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면서 참 한국은 여러모로 참 다이내믹하지만 결국 대한민국호는 좋은 방향으로 그래도 전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던 2, 3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이 정말 튼실해져야 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대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프로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참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던 차에 계엄 정국이 됐어요. 그죠? 탄핵 정국이 돼서 약간 주의해서 느슨해진 것 같아서 다시 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는 취지의 이 이사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금투세 논의에도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논의를 저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도해 주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최근에 조금 스펙타클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국회의원을 앞으로도 계속 오래 하시겠지만 의원이 되시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뜀틀도 못 넘는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막 국회 담도 완전 작대 넘기튀기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등을 대주셨나요? 모르는 분이 네. 막 이렇게 발을 받쳐주시고 했는데요. 넘어가다가 막 바지도 찢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금투세가 폐지가 됐죠. 네. 그때도 이거 취지는 좋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서 주도하셨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금투세 폐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투세 폐지 그리고 상법 개정 이거를 끝이 아니고 시작점으로 해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정말로 돈 버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과 또 한편에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까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꼭 통과시켜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 증시가 위로 좀 도약할 수 있는 첫 걸음 딱 그 기반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해보셨죠? 예전에는 해봤었고 지금은 이제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이라서 근데 그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ETF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의 직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왜냐하면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시니까 있어서 백지신탁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에서 내가 당당하다면
국회의원들이 아예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정서법.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세간에서 어떤 얘기 본인들이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니까 어떻게 투자자들 이해하겠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좀 크다 보니까 오해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예. 일일이 어떤 표결을 하거나 법안 발의를 하거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 너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신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예.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거는 나름의 합리성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주식시장 돌아가는 걸 모르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이제 정치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최소한의 방법으로 지수 ETF에 저는 이제 투자를 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장 탈출 지능순이다 이런 이제 자조적인 얘기를 국장 투자는 지능순이다라는 말로 꼭 바꾸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에 올인하는 이유가 물론 경제정의 구현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진짜 코스피 4천을 가기 위한 네. 그런 또 역사적 사명감으로 그렇게 상법 개정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천이에요. 싶어요. 5천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님 저희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5천 간다고 했잖아요. 일단 제 임기 중에 4천까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재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희구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여야 가릴 거 없이 또 나머지 조금 규모가 작은 정당 의원님들까지 다 이소영 의원님이 설득하셔서 100만 원씩 하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3억이에요. 300명이니까.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월 3억씩 코스피나 코스닥 ETF를 사준다고 하면 외신에서 보도할 거예요. 그러면 해도 뭐라고? 로우메이커들이 월에 3억씩? 그게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지금 국가 신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환율은 네. 폭등하고 그거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한 30에서 50% 수익 나고. 제가 금융상품 영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네 꼭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상법 개정 이거 대정부 질문하시면서 저도 봤는데 진짜 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안 하자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았죠. 뭔지도 잘 모르고. 네, 상법 개정이라고 상법이 뭐 몇백 개 조항이 있는 거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최근 몇 달 동안 열심히 떠든 덕분에 이제 지금은 좀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문제 상황이 뭐고 방향성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면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막 민주화 운동하고 피 흘려가면서 1인 1표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쟁취를 했잖아요. 쟁취를 다 해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미완성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뭐 계엄 그걸 보면서. 일단 그거는 또 차치하고. 예. 근데 저희가 1주 1표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룩하지 못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힘센 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사유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침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경찰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재받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그 원인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그 힘센 주주의 언제나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아주 중세 봉건제적인 그런 현상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할 해외 투자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하기 위한 게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상법 개정입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서는 다 나가버리면 네. 우리 자본시장은 빈약해지고 또 그 결과는 우리 산업이 정말로 취약해지는
그러면 국가 경제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의원님이 참 비유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법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주시장이 그냥 평범한 전자시계 찬 사람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정말 월급을 쪼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닥치 롤렉스 산 사람이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 왜냐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추진하겠는데 어떤 사례를 딱 들으면 그렇지. 이 롤렉스 산 사람은 누구고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는 뭔지에 대해서 딱 와닿게 한번 사례를 한번 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비유만 들어도 뭔지 아실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배주주가 회사 돈으로 사익 편취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회사 돈으로 상장 회사의 지분율을 늘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례일 거고, 가장 최근에 주목받았던 사례가 결국 이제 계엄 때문에 딜이 무산되긴 했지만 두산 밥켓 사례가 네.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0조 원, 영업이익이 1조 원 되는 손자 회사를 예. 이제 두산그룹의 지배주주가 지금은 실질적 지분율이 14%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42%까지 3배를 늘리려고 했었고, 그걸 만약에 자기 돈 주고 그렇게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면 그 기업의 가치를 작게 잡더라도 시장에서 1조 원이나 2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지분율의 증대인데 그거를 한쪽의 회사의 주가는 억지로 내리고 누르고 한쪽 회사의 주식은 띄우고 인위적으로 띄워서 이거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율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늘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그 롤렉스 시계 찬 도둑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고작 증권신고서 몇 번 반려하다가 결국에는 허락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은 추진이 됐겠죠. 조금 변형된 내용으로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소송당하죠. 아마 그 지배주주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동원된 찬성한 이사들. 경영진들은 예. 사기죄로 감옥에 갔을 수 있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그 회사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신뢰를 해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잃어버려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근데 그런 일을 벌이고도 우리 이런 일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벌여도 경영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소송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 논리입니다. 반대 목소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은 그거를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허용해 왔던 거죠. 그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량주가 튼튼한 암솔에서 이게 새끼를 이렇게 잘 낳는데 이 새끼가 이 송아지죠. 송아지가 참 탐스럽고 좋은 송아지를 낳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그냥 계속 그걸 갖고 가버리니까. 그게 예. 이제 아마 중복 상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LG화학, 물적 분할 이제 이런 데에서 많은 주주들이 그러니까. 황당해하면서 이거 내 거라고 느꼈던, 생각했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분 거가 되는. 예, 그리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을 2번 발행하고 기존에 있는 주주들 이익을 침해하다 보니까 사실 LG화학이 그 이후로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시장의 신뢰를 한번 해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뭐 업황도 안 좋아졌고.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일감을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그 그룹사의 주요 회사랑 합병해서 본인 네. 지분율을 늘리고 이제 이런 일들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게 너무 다종다양한 사례와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핀셋 규제하자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방법을 누군가가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인적 분할하면서 자사주를 유리하게 배정해서 뭐 자사주의 마법을 만든다거나 물적 분할해서 중복 상장을 한다거나 등등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새롭게 다종다양하게 개발되는 그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전반적으로 못하게 하고 우리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증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제 경제 참여자들에게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법이거든요. 네. 근데 상법의 행위 지침을 바꾸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야라는 걸 그러세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 상법 전체를 바꾸자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이제 핵심은 지금 보시는 예. 이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죠? 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직무 충실의 대상이 회사로만 회사.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회사라는 게 그냥 법인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주주, 그리고 그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 그 회사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의 그냥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라고 말할 수 네. 있겠죠. 그럼 회사한테 충실하다는 거는 그 전체의 총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말하고도 사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이걸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예.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 주주를 차별한다 이런 것들은 다 위법한 거죠. 그런데 이 아주 단순하고도 짧은 요 상법 규정을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여기 회사를 위해서만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충실 의무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뭐 판결은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추상적인 이제 법 규정을 판례가 해석하면서 더 풍성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넓히는 해석.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임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은 이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하나도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판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절차를 잘 지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된 투자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회사가 좀 손해를 봤더라도 경영진은 잘못이 없다, 네.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판례가 만든 경영 판단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조문에 없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에헤. 그래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도 법조문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 총 전체 주주기 때문에 이 주주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반한다고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당연한 해석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이 그 당시 재벌 그 총수의 회사를 협의의 회사로 판결을 한 거군요. 그렇죠. 정말 그 껍데기 법인으로만 좁혀서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벌 총수에게 무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법원 판례가 이제 확립되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아. 이제 이런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법과 판례가 결합되면서. 법은 입법자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걸 입법 취지를 만약 왜곡하거나 또는 사법부가 뭔가 어떻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입법부한테 이제 오는 책임은 이걸 입법적으로 보완할 책임이 생깁니다. 저는 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에 이사들이 어떤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되고 다른 나머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입법부가 방치한 것은 전 진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부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오른쪽에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넣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최근 SM 판결에서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사용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n분의 1의 권리를 해하지 마라. 그리고 주주들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주주에게는 유리하고 특정 주주에게만 불리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해선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주, 100주, 1000주가 있으면 그 비례로 따져서 불편부당하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n분의 1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상법 개정안은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제 이걸 그냥 기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상사계에서의 헌법이 상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경영 활동을 하는 경영진들이 본인들의 행동 표준을 만들었던 거죠. 네.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도 되고. 근데 충실 의무 규정이 이렇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도 로열티를 가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사들, 경영진들은 이 행동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주주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일반 주주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행동의 변화가 새로운 생기겠죠. 규범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계속 상법 이건 하지 말고 자본시장법에다가 우리 자본거래와 관련한 뭐 합병 분할 이런 것만 좀 제대로 규정을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다종다양한 사익 편취 기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핀셋 규제로는 안 되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이 행위 표준만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이사들이 판단할 기준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추상적인 규정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합병할 때는 어떻고 분할할 때는 어때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군요. 네. 총론과 강론을. 예, 두 개가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이 다 같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바뀌어야 사람들의 행위 표준이 바뀐다. 그런 거죠. 네. 이 상법은 상사계의 헌법이니까. 네. 그런데 또 기업하시는 분이나 네. 조금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는 분들은 네. 야, 지금도 기업의 그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란 말이 사실 그렇게 목적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지배주주나 혹은 그들이 임명한 이사 이런 분들이 뭔가 결정할 때 되게 머리 아프다. 지금도. 실제로 그런 것 좀 이해할 만하거든요. 뭘 사인했으면 네. 야 이거 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주저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놓으면 아마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그리고 안 그래도 기업들이 지금 투자 의욕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해놓으면 아마 기업하겠다는 사람들 많지 않고 그냥 다 나 그냥 팔아버릴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맞아요. 꼭 그러고 지금이 해야 돼.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일 많고 이런데 그런 반론은 어떻게? 일단 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예. 지금이라도 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뭐 회사의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려 있는 중요한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 중에는 최근에 굉장히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 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네.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대표 이사들 그리고 이사들이 네. 정말로 그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죠. 주주나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등기이사도 아닌 그룹의 총수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거기 그 눈치만 보고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자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 대기업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의 CEO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주주 투자자 미팅에 나오는 대표이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사례를 한번 보면 거기는 배당도 잘 안 하고 그잖아요. 배당 안 하기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본인 그 스톡 옵션 의결할 때 올해 아마 주주 80%인가 70%가 아마 거기에 찬성해 줬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설득해 나가면서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 올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또는 이 주주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굉장히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그 자리를 준 총수의 입을 바라보고 그 총수의 승계 작업에 본인들이
정말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주들의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키우면서 그 기업이 잘 되고 나서는 그로 인한 성과는 이 투자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그 잉여금을 좋은 곳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어떤 지배주주의 지배권이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열사 늘리기에 그런 자원들을 동원한다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진짜 경영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들 눈치 보면서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해야지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생기고 또 기술 경쟁력도 잃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상법 개정 가지고 경제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얼마 전에 이제 상법 토론회를 하면서도 많은 재계분들이 나오셨었고 이제 경제 단체를 찾아가서도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법 개정하면은 투기 자본한테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고 자꾸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려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말씀이 되게 자본주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주의 눈치를 보도록 하면 투기 자본에게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 투자자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투기 세력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법에도 이사들이 지는 많은 책무가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경영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경영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전부 보호해줍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하나도 되지 못하실 거예요. 이 지금 얘기하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경영을 잘하면은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 안 들이고 지분율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하지 않고 정말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는 경영자가 있다고 하면 그 경영자가 주식을 딱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나머지 모든 주주들이 그 경영자를 신뢰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인도 저 같은 정치인도 정치를 못하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거든요. 대통령도 나라 경영을 잘 못하면 다음에 정권을 뺏깁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경영자만 경영을 잘 하든 못하든 나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 경영권을 천년 만년 보호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이 경영자의 자질과 이 경영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걸 터부시하면서 천년 만년 국민들에게 정치권에게 이걸 지켜달라. 우리가 이거를 천년 만년 누리고 세습까지 할 수 있게끔 당신들이 법과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은 저는 경제계도 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재계 또 일부 학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일본과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인지 30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과 우리의 어떤 굉장히 큰 성장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어쨌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매우 신속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려점 막 이런 뭐 자고우면하지 않고 야 이쪽 방향이야 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키웠다. 그게 삼성그룹이고 현대차그룹이고 LG그룹이고 SK그룹 아니냐. 일본에 그런 그룹이 있냐. 하물며 일본의 가장 큰 기업인 도요다 그룹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마저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한국의 이른바 총수라고 불리는 그룹 회장에 비하면 권력이 없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뭐 한국 기업보다 잘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재벌 의존이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이고 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정부가 어떤 회사 큰 회사 망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대기업들한테 설득해서 뭐 인수하도록 하는 일도 이제 자주 있는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과 사법부가 이 어떤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해주고 네.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그랬던 거는 맞습니다. 그 재벌 그룹의 시초가 된 그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룩해 왔던 건 맞는데요. 그건 인정. 예. 지금 2세 경영, 3세 경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 게 맞나요?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처음에 그 창업을 해서 기업을 반석에 올렸던 그 창업자들은 경영에 대한 능력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검증받았던 경영자라고 저는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서 승계를 받은 지배주주들이 다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평가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지배주주들 중에서 경영을 잘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경영권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챌린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고 편을 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그 창업자들이 그 능력과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일부 사례에서 검증이 됐지만 반대로 반드시 이 창업자가 이거를 꼭 소나기에 움켜쥐고 하지 않아도 기업이 잘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검증돼서 존재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창업자들 떠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을 했어도 좋고 지배주주여도 좋은데 회사가 잘 되려면 그리고 그 회사들의 집합인 어떤 국가의 경제가 잘 되려면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하고 경영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견제받는 그런 기업 거버넌스가 갖춰져야지만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기업들이 상장된 국내 증시에도 돈이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단순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저 상법 개정에 반대해서 자꾸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또 이소희 의원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하실 수 있어서 미국에 얘기하면 하더라도 사실 창업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이 그들이 여가를 하고 뭐 레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워낙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현장을 떠나도 그들이 완전 장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1표, 한 표가 똑같잖아요. 한 주에 한 표 의결권.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은 네 주권 하나는 10주도 주고 100주도 줘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자본 조달하면서 희석이 돼가지고 내 지분 가지고 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저 이사동의 받아가지고 야, 내 주식은 일반 주주 니네 거보다 한 주지만 나 100배야.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거는 저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본질은 그 경영에 관여하면서 그 회사를 계속 좋게 만들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효율적이고 그런 집중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반면에
내가 이제 좋은 주주로서 그런 지혜로운 대주주로서의 자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CEO가 그 회사를 경영하게 할 수 있는 게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시장이 그래도 나은 여건이 나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경영을 잘 못해서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고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지배주주에게만 잘 보이면 계속해서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분명히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거는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 또 자본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열렸고 또 제도가 훨씬 선진화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은 공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까? 법에? 공이 명기돼 있다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뭐 해외 사례가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올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사례가 어떤지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존재하고 이게 허용하고 있는 일들은 해외에선 허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한 상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의 회사법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미국 델라웨어법 회사법에서도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도 네.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기하고 있고요. 영국 회사법에서도 충실 의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주주를 공평하게 대할 의무와 회사와 주주에 대한 그렇군요. 그런 의무, 공정 의무, 뭐 이런 보호 의무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규정하고 일본 규정이 굉장히 흡사한데 일본의 판례는 우리나라 판례보다 훨씬 더 이걸 이제 넓게 해석하고 그렇군요. 있는 것도 있고요. 또 G20 OECD 기업 지배구조 지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규준이 있습니다. 그 규준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사의 로열티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한 검토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사실 그 OECD 규준을 좀 모델로 해서 만든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법에 뭐 이게 주주가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모든 선진 자본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이사가 주주한테 못되게 굴거나 주주를 무시하거나 일부 주주의 편만 들어선 안 된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보편의 보편이죠. 네, 보편이에요. 특히 주주의 어떤 특정한 주주, 자기를 임명했거나 자기한테 월급을 주거나 혹은 자기를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주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뭔가 했다. 이건 뭐 그 보편적이진 않은 거죠, 네. 사실. 그래서 비례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기야 우리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사님들이 아까 얘기한 그 상법 개정, 기존의 상법 회사라는 개념을 이해관계자들의 총합으로 인식하는 판결했으면 입법부에서 뭐 다시 추가적으로 뭐 개정할 이유도 없는데 그죠? 네, 그렇죠. 잘못하셨네요. 어쨌든 그러면 총론은 그렇게 바꾸는 거를 지금 추진 중이시고 네. 그 외에도 총론 말고도 이 상법 개정을 다수 발의하면서 뭔가 상법 개정 안에서 구체적인 개선을 해보자라고 하고 계시죠? 네, 그게 맞습니다. 어떤 거가 있어요? 일단은 그 전자주총 의무화하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전자주총 의무화는 그러니까 전자주총만으로만 하게 되면 주주들이 가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거나 하는 현장 주총이 없어질 수 있어서 그렇죠. 우려가 있으실 텐데 네.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면서 이제 두 개 다 동시에 여는 내용으로 이제 입법을 하고 있고 권고적 주주 제한 허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 네. 상법 개정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 4천이든 5천이든 그게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증시에서 지금
그 미국 증시랑 코인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실제 수익률만 보면 이제 그게 현명한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방치하고 그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를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좋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그게 아주 0단계 레벨 제로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금투세를 무기한 연기하는 금투세 폐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벨 1이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 당연히 주식회사의 어떤 기초 원리에 해당하는 배당,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해결하는 네. 이 어떤 배당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내년에는 반드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기초, 지금 단계에서 기초, 텁하기 이게 금투세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좀 저렴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공구리 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공구리 딱 쳐가지고 튼튼한 기반이 상법 개정이고 네. 그 위에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곡차곡, 예를 들면 배당을 강화한다든지 뭐 가버넌스를 더 개선시킨다든지 주주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게 이른바 밸류업인데 네. 공구리도 안 치고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지속성이 있겠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터는 팠으니까 네. 금투세 중단으로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든지 지속 가능해지, 뭐 정책 담당자 바꾸고 정부 바꾸면 휙휙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불러 모으고 또 미국으로만 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국 주식을 사라고 하겠냐. 어떻게 연내 통과됩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저희가 네. 무슨 수를 써서도 연내 통과를 하자 이렇게 막 결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에 뭐 이런저런 절차도 시작하고 법사위 심의도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12월 초에 예상하지 못한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 2, 3주 정도를 저희가 까먹었거든요. 네. 근데 법을 만들려면 이제 최소한의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구하면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안 소위, 상임위 전체 회의, 본회의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12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월 뭐 중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우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원래 정치 일정보다 거의 유력하게 가장 큰 정치 일정인 대선이 뭐 세간에선 벚꽃 대선 얘기도 나오니까 훨씬 좀 당겨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대선이 원래대로 하면 2년 있다가 되는 건데 2년도 더 남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빠르면 한 서너 달 안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혹시 조금 템포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집권 플랜에 이게 크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물론 뭐 이소영 의원님이 전부 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기존에 약속했던 걸 어기면서 무슨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이 이제 금투세 국면에서부터 계속 재차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네. 원래 했던 약속은 지키고 이제 새로운 비전도 같이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뤄지지 않게끔
제가 뭐 필요하면 뭐 단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동의하실 텐데 상법 개정은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반 투자자 분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집권 플랜에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약속을 지키고 네. 그렇게 우리 증시에 희망을 드리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금투세 때도 사실 당내 이견들이 꽤 강고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소영 의원께서 대중들에게 그걸 잘 설명을 하니까 물론 뭐 일시에 그런 것들이 누그러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논의 구조가 생겼고 결국은 이제 당론이 바뀌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이건 어려운 걸 넘어서 위기라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하는 분들, 재계 이런 분들도 좀 아우러야 된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야 니네는 잘못했으니 넌 이 구조에서 넌 배제야 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주제인지 아니면 정말 공청회도 하고 설득하고 또 어쩌면 순서를 좀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될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약간 일도양단해야 됩니까 이건? 네, 그렇고 제가 이제 느낌이 좋은 거는 지난번에 금투세 때도 제가 3프로 TV 나오고 나서 그 3프로 TV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신 거예요. 엄청 응원하셨죠 그때. 특히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어요. 네. 너 3프로 TV 나온 거 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상법 개정도 3프로 TV 나왔으니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제도 변화를 할 때 섬세해야 되고 네. 공손해야 되고 너무 내 말만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결과가 좋은 적이 잘 없죠. 그래서 많은 얘기 듣고 필요하다면 조율을 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재계와 투자자분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토론회도 했고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마 그 토론 자리에 나왔던 경영인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좀 원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영인이 경영을 잘해서 성과를 내고 싶지 어떤 일부 지배주주의 눈치를 보고 회사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회사 돈을 거기에 동원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기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면 요거 가지고 안 할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회장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회장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모쪼록 이소영 의원께서 안 하셔도 되는 단식을 해서 굳이 과도한 다이어트를 안 하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배고픈 거 잘 못 참아서요. 단식은 좀 자신이 없어요. 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상법 개정 외에도 사실 그 지긋지긋한 네. 듣기도 싫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이소영 의원님만의 이런 정책 제안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한 제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죠. 저는 우리 증시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게 그 거버넌스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 또 증시가 좋으려면은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새 유튜브 보면서요. 진짜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유튜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과 AI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볼 때요. 어쩌면은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AI하고 무관한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뭐 반도체 메모리 경쟁력 이런 이슈를 포함해가지고 AI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정말 지배하고 주도하게 될 이 AI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기술적인 우위나 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거는 또 그거대로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눈을 돌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산업 경쟁력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요 두 마리 토끼를 잘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를 뭐 논의를 하지만 그게 뭐 4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도 잘 모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머리가 복잡한 분들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아마 더불어민주당 여야정 그런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꼭 챙겨야 될 건 챙기자라고 하는데 잘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이에요. 저는 걱정이면서 네.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감이 드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네. 2년 반 동안 네. 제 시각에 봤을 때는 대왕고래나 원전 같은 캐캐묵은 기술에 네. 너무 집중하고 또 R&D 예산 삭감 같은 거 하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 다 외국으로 떠나게끔 만들고 또 의대 증원 2,000명 하면서 이공계 우수 인재들 다 의대 보내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도 위태한 측면이 있는데 이 상태로 2년 반을 더 시간을 보내면 그 이후에 뭔가 이걸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완전히 실기해 버리는 거 아닌가?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쩌면 그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을 조금 허비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편에서는 조금은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혼란 속에서 미래에 대한 구상을 빨리 해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어떤 열차를 타고 어떤 트랙을 가야 지금만큼이라도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어쩌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에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만성 질환, 대사증후군, 그죠? 어쩌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내재하고 있었던 거라면 저희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최근 한 2, 3주 또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정말 어려운 국면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병증이 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빨리 조기에 제거하고 치료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 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3프로TV에 호출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이맘때 계좌 인증을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한박 웃음으로 그때 잘하셨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후일담을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이소영 의원님과의 대화를 마감하죠. 더 수고해 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 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